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TN 보도국의 전준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던데요. 이 미국은 허리케인 때문에 비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플로리다주와 하와이에 곧 허리케인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보가 돼서 주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에는 시속 120km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허민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오늘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뒤에 조지아와 캐롤라이나 동부 해안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이 피해 예상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비상사태도 발령됐습니다. 재난당국은 해일과 강풍, 침수, 정전 등 각종 재난 피해로 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식수, 의약품 등을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하와이에는 이 태평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메들린이 이미 한바탕 강풍과 폭우를 뿌리고 지나갔는데요. 뒤이어서 또 다른 허리케인 레이스터가 접근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 레이스터는 이번 주말쯤에 이 빅 아일랜드와 마우이, 오아후 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 세계가 올여름에 폭염으로 다 고생을 했는데요. 네. 어제 그제는 이 일본 태풍 라이언 락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이제 미국이 또 허리케인 이 공포에 빠져 있는데 제발 부디 이 큰 사고들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네. 자, 이 수십 년 동안요 우즈베키스탄의 독재자로 군림해왔던 이 카리모프 대통령. 그런데 최근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돌고 있다고요? 네, 이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이 독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련 붕괴로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하면서 1991년에 이 직선제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이 됐고요. 네. 이후에 무려 25년 동안 쭉 권좌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반대자들에 대해 이 가혹한 탄압 그리고 장기 집권 때문에 이 옛 소련 지역에서는 가장 혹독한 독재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카리모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현재 이 타슈켄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 입원 소식이 알려진 뒤에 일부 언론들이 이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망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대통령 딸이 아버지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대통령은 현재 위독한 상태다 이렇게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사망설을 부인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 카리모프 대통령의 고향에서는 저지선이 쳐졌고 장례식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 사망설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수십 년간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카리모프 대통령의 후계자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후계 구도를 결정을 하고 또 전국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사망 발표를 미루고 있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이거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사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권좌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향후에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겠군요. 네, 아무래도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중국에서요, 이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기관 관계자가 경찰관을 폭행한 뒤에 추방당했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단 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이 바로 이 노동당 39호실이고요. 그 산하의 핵심 외화벌이 기관인 대성무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대성무역의 중국 상하이 주재 대표가 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서 사실상 추방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북한 남성이 지난해 가을쯤에 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요금 문제로 운전사와 시비가 붙었고요. 이후에 이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서 이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1심 판결에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지난달 2심에서는 이 형량이 대폭 깎였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벌금 그리고 자진 퇴거 처벌을 받아서 북한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에 북한은 이 남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베이징 대사관 간부뿐 아니라 이 비밀 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 담당자까지 파견을 해서 이 중국 공안 당국에 거듭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뭐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가 뭐 김정은의 통치자금 관리 조직에 몸담은 인물이기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뭐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원래 북한은 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고위 관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비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 비호해 주는데 다 지금 돈 가지고 탈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효과가 없는 것 같군요. 네, 많이 좀 심정이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탈리아 소식 보죠. 이탈리아에서요,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른바 생식의 날 캠페인을 벌였는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산율 1.39명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정부가 출산율 좀 높이려고 캠페인에 나섰다가 오히려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이 캠페인 광고 내용이 문제였는데요. 이 광고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뭐 젊은 여성이 이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고요. 그 옆에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지만 이 아이를 낳는 능력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은 것도 있고요. 또 뭐 침대에서 이불 밖으로 이 커플의 발이 보이는 사진을 그려놓고 그 옆에는 젊은 부모가 창의적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문구를 게재하게 됐습니다. 이 당장 뭐 SNS 이런 데서는 이런 광고를 보고 발끈한 이들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이 젊은 여성에게 임신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다 이런 항의가 많았고요. 또 난임 부부 아니면 뭐 일자리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청년층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한 비난도 쇄도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이 청년 실업률이 39.2%로 유럽연합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정치권에서조차 이번 캠페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가는 청년층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좀 문제성 있는 캠페인들이 벌어졌었군요. 우리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어제 20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은 됐습니다만 바로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여기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제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던 이제 저녁인데요. 다행히 오늘 어쨌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야당의 목표와 전략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좀 늦었지만요. 먼저 이 정책위 의장 맡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축하만 드리기에는 어제 오늘 국회 상황이 이제 워낙 급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좀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가요? 네, 이제 막 본회의가 소집이 됐고요. 네. 예, 곧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자. 예, 저는 지금 인터뷰 때문에 본회의장 밖에 나와 있는데, 6시 잠깐. 반부터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리기 직전 정도 되겠군요. 네. 뭐 이제 이 여야 의원님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고 계시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이 6시 반 소집된 본회의는요, 추경안 처리만을 위한 건가요? 원래 어저께 처리하기로 했던 네네. 이 추경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이 대법관 임명 동의 처리가 있습니다. 그 인사 관련한 게 2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이 몇 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사 일정을 전부 다 이 소화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그동안 여당에서 이 국정을 거의 스톱 시켜놓으면서 의장의 이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의장 사과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고 일단 오늘 이 안건 처리 과정에서는 의장께서 직접 사회를 보시지 않고
박주선 부의장이 이 사회권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사회권이 이제 국회의장이 아니고요. 이 박주선 부의장에게 넘어간 대목은 더불어민주당은 좀 동의를 하신 부분인가요? 저희는 저희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의장께서 이를테면은 다소간의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사회권을 넘기기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정돼 있는 이 여야 대표 그 연설 때에는 의장께서 이 사회를 그대로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추경처리 본회의만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요. 아까 이 사과 문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지난밤 상황은 오늘 아침 소식도 그렇고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회에 접수했다. 이런 이 속보도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결의안을 이제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새누리당에서도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 의장님의 개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다루게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로 종료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네네. 자, 그럼 이게 정기국회 어제 첫날 오늘 이튿날 아닙니까? 이 벌어졌던 논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국회의장께서도, 의장이기 전에, 한 분의 헌법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회를 보는 그런 중립적 입장일 뿐만 아니라, 국회를, 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이 역할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대표해서 이 행정부에 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개원사를 놓고 이 국회가 하루 동안 공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행한 일이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특히 이제 발단이 된 발언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내용, 이 권력층, 이 주변 인사에 관련된 내용을 여당이 보호를 하려다가 생긴 이런 일이란 말이죠. 입법부가 행정부 이 구성원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런 선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께서 발언하시면 이 국회의원들은 의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에게 막강한 어떤 그 질서 유지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의 권위에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일부 의원들의 막말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가 의회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랬는데 저희가 좀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요. 또 이제 이 법 조항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앞으로 법학자의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장의 개원사에서 이 내용이 언급된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거는 좀 이제 많은 판단과 논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핫 이슈긴 하고요. 공수처 신설 문제 두 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이게 비준해야 되느냐 아니냐도 아직 남아 있는 논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미리 여쭤보면요. 네네. 지금 이제 이 전당대회 끝나고 정상적인 이 당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일원이 되셨고요. 네. 그럼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이 어떻게 좀 정해질까요? 예. 이것은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한 당론 유보 결정을 네.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었고 네네. 또 반대 당론을 결정하겠다 이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은 대표가 되신 한 분의 어떤 뜻으로 이 당론이 번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당론을 결정한 것이 의원 간담회에서 이 긴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새로 이제 구성된 지도부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수렴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의원 간담회라든가 의원 총회에 이 토론을 붙여서 이 그 재론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결과가 당론을 계속 결정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결정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론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원래 네. 예정대로라면 오늘 좀 당 워크숍을 하실 예정이었죠? 저희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네. 이제 6시 정도에 끝이 났는데요. 네네. 그 자리에서 뭐 자유 토론이나 이런 시간에 충분히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네. 지금 뭐 당면하고 있는 이 국회 공전 사태, 네. 이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드 문제에 대한 어떤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사드 문제 먼저 여쭤보다 보니까 네. 먼저 이제 이 정책위 의장 맡으셨고 저희가 물어보려고 했던 서두의 질문은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 국회에 임하는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이제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를 우선으로 하고 또 민생 우선에 이 의정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내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대 성장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네. 지금까지 지난 정부 때까지는 3% 4% 성장을 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올해 내년까지 2%대 성장을 하게 되면 2014년 한 해를 빼놓고는 4년 내내 이 2%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성장 또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할 텐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다른 어떤 해법보다도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수출 대기업 위주의 네. 규제 완화라든가 또 이 감세 정책 이런 것으로는 더 이상 네.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중산층과 서민 양극화되어 있는 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고 또 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나감으로 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수도 살리고 또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도 늘려나가는 이런 네. 저희 당이 쭉 주장해왔던 포용적 번영 정책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번 이 정기국회는 역시 예산국회고요. 내년도 예산 심사와 또 관련된 부수된 법안들의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민생 우선 정책을 관철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제 제가 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여쭤볼 텐데요. 네네. 저희가 어제 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총괄을 맡고 있는 구윤철 심의관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네네. 지금 확장적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3%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올해도 3% 목표였지만 점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올해는 뭐 잘 되면 2.8%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추경이 이제 오늘 저녁에 통과된다면 뭐 다행인 거고요. 네. 오늘 그런데 또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액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규모가 400조 7천억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400조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올해는 이 정부 주장에 의하면 한 3.7% 정도 지난해보다 예산 규모가 늘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확장적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통과될 추경을 반영을 하면 실제로는 이제 1.4%밖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네, 올해보다. 네, 그렇죠. 올해가 늘어나니까 올해보다 3.7% 증액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1.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내년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2.9% 경제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는 3.0%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좋죠. 그러면 3.0%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를 고려한 경상 성장률 그러면 한 4.5%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니까 4.5% 경상 성장률이면 예산도 따라서 4.5% 이상 늘어야 이게 이 확장적 재정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경상 성장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이 예산 규모를 만들어 놓고 이게 확장적으로 예산을 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겪게 될 내년서부터 겪게 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절벽을 포함한 그 경제의 저성장 기조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예산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 예산 역할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규모를 조금밖에 못 늘리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이제 거의 29조의 또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박근혜 정부 5년간 국채 발행은 전부 165조 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채무는 240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데 쓸 곳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말은 예산을 늘렸다 하지만 결국은 실제로 예산은 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거죠. 의장님,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한 현안들 여쭤보고 오늘 본회의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네, 2부 마치겠습니다.